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이제 두 분 계신데, 자, 일단 오늘 처음에 할 게 프린트물이 이렇게 지금 딱지로 돼 있나요? 네, 4장 이렇게 돼 있네요. 멘델스존하고 드보르작인데 일단은 드보르작 7번을 먼저 하고 그 두 번째 마지막에 이제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할 거예요. 근데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몇 개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개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그 한 개밖에 없는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죠.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모차르트는 5개예요. 네, 네, 보세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이 그 3대 바이올린 협주곡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3대 바이올린 협주곡은 일단은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이 있고 두 번째가 누굴까요? 네, 베토벤이죠.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이 세 번째가 조금 티격태격해요. 세 번째 누굴까? 차이콥스키. 차이콥스키하고 브람스하고 좀 티격태격해요. 네. 개인적으로 차이콥스키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누가 뭐 그래 말하든 안 하든 내가 좋으면 3대 바이올리니스트 모차르트도 넣어도 되고요. 시벨리우스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이올린 협주곡은 이 협주곡은 교향곡과 다르게 4악장이 아닌 3악장. 이탈리아 거죠. 3악장. 정반합. 근데 독일에 가서 이게 교향곡이 기승전결 1, 2, 3, 4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오늘 교향곡 하나 바이올린 협주곡 하나인데 일단은 그 첫 페이지 보면은 펠릭스 멘델스존이죠. 펠릭스가 뭐냐면은 그 축복받은 네. 행운의 이런 이름이죠. 앞에 형용사가 붙었죠. 펠릭스 멘델스존. 독일의 정말 그 삼성처럼 그 큰 부호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이고요. 이 사람이 한번 적어보세요. 멘델스존 옆에다가 1809년에 태어나서 1847년에 죽어요. 38살, 37살밖에 못 살죠. 모차르트보다 한두 살밖에 더 못 사는데 이분이 죽은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요절했을까? 네. 과로입니다. 과로. 네. 너무나 재능이 많았어요. 미술도 잘 그렸고요. 문학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작곡도 잘하고 생긴 것도 꽃미남이죠. 그 인기도 여자들한테 많았어요. 그 엄친아죠. 완전한 엄친아가 멘델스존으로 보시면 됩니다. 누나가 있죠. 파니 멘델스존. 누나하고 관계가 제가 좀 느끼기에는 좀 굉장히 돈독했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떤 그 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네. 제 개인적으로 느낌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누나가 지은 작품들이 멘델스존 이름으로 나온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예. 여자가 그때는 못하잖아요, 그죠? 둘이 좀 돈독한 둘만의 어떤 은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있었어요. 자, 그 바흐, 그러니까 이 독일의 음악적 계보는 처음에는 누구죠? 우리가 바흐부터 보통 시작하잖아요. 그럼 바흐 다음에 쭉 내려오는 게 뭐 바흐 핸델을 갔죠, 독일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낭만주의의 멘델스존,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멘델스는 이제 참 베토벤이 있었네요. 베토벤 독일 본태생입니다. 베토벤이 있고 멘델스는 있고 그 다음에 브람스가 있죠. 그리고 바그너, 그죠? 네, 이런 이제 계보로 쭉 내려오는데 그 리하르트 스트라우스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죠. 자, 멘델스존은 이전부터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음악에 매료되었다. 이 멘델스존이 아니면은 그 바하 음악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고 이렇게 지금까지 바하가 위대한 작곡가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었다 정도로 바하 음악을 채취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 그런 위대한 일을 했어요. 작곡가뿐만 아니고 그리고 지휘자로도 당연히 활동을 했겠죠. 자, 그 두 번째 단락 보면은 영국에 건너가 런던에서 여러 명사를 방문, 그죠? 명예회원, 그리고 멘델스존에게는 호평이 기쁨이 된다기보다는 그죠? 기쁨이 되고 후에도 영국을 방문한 바 있다. 자, 이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방문해서 특히 그 스코틀랜드하고 그쪽에서 이제 그 여자 이름 뭐죠? 그 메리 여왕 있죠, 메리. 메리 여왕의 장례식이라는 그 유명한 음악도 만들고 또 스코틀랜드에서 자기가 감명 깊게 이제 그 느낀 바를 3번 교향곡, 스코티시라는 거죠. 3번 교향곡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하나의 또 작품이 핑가레 동굴. 위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그 핑가레 동굴이거든요. 이 음악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핑가레 동굴 이 서곡하고 3번 스코티시, 4번 이탈리아, 5번 뭐죠? 5번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 멘델스존 교향곡 몇 개 있을까요? 선생님 그 프린트물 없으세요? 이따 주시게 됐어요. 자, 프린트물 있네.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처음이시죠. 자, 우리 항상 우리끼리 수업을 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자, 그 이제 프린트물 보시면 그죠? 스코틀랜드에서 이탈리아로 3번, 4번 교향곡이 완성하게 되는 거죠. 멘델스존은요, 저처럼 뭔가 감동받으면 저는 이제 밴드에 글을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음악으로 작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기도 써요. 지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에서 이탈리아로 그룹을 싣고 두 번째 단락에 4년에 걸친 이 대여행은 창작면에서 커다란 수확을 가져왔으며 로마에서 만난 베롤리오즈나 파리에서의 리스트, 런던에서 만난 필드는 제일 세는 음악가들과 교제를 맺는 기회가 됐다. 이게 중요하죠. 제가 마담 보바리의 보바리 엠마 분이 불행하게 끝난 것은 돈과 지혜의 부족이죠. 수녀원에서 공부하고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불행으로 끝났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채틀리 부인은 왜 행복하게 끝나냐? 집안이 좋고 유학을 하고 그래서 지식이 지혜가 되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인정 안 하려고 그러지만 이 돈 때문에 노동을 해야 되고 이 돈 때문에 예술을 향유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제가 오늘 처음 오신 게 놀란 게 젊지만 여기를 왔단 말이에요. 20, 30대 노동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 그게 지혜가 없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선생님들은 시간이 일단 있고 시간만 있어도 안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시간만 있는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요. 돈이 없고 시간만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괴롭습니다. 할 게 없죠. 계속 방해만 있어야 돼요. 방해만. 그런데 이 멘델스존은 이 유복함이 어떠한 결핍을 낳았죠. 오히려 이 유복한 것들이 스스로 고뇌하게 만든 역설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지금 유복하게 태어나면 아버지 그냥 해준 대로 잘 먹고 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재벌 2세가 우리나라 재벌 2세 많죠. 지금 저렇게 뭐 한번 매스컴이나 댐탕 고생을 한번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추락하고 나서는 그 인간은 위대해지거든요. 그 한 추락을 못 해봤기 때문에 계속 삶이 기름은 번지르한데
계속 결핍된 삶을 사는 거죠. 이 멘델스존은 제 생각에는 약간 편력이나 완벽주의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일종의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과로로 죽었다는 건 일종의 완벽주의 같은 정신병이 있었어요. 이 사람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중요한 키워드가 바하와 멘델스존 계보의 중간에 베토벤이 있는데 멘델스존과 바하의 공통점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예요. 둘 다 라이프치히 소속이게 그 지역에 살았고 게반트하우스라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공통점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1834년 1809년생이라고 그랬죠. 이 25세 디셀도르프 시의 악장으로 임명되었죠. 이미 25살 때. 그죠? 35년에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의 지휘자로 취임했고. 그죠? 굉장히 빠른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고 밑에 쭉 읽어보시면 되죠. 16세에 든 클라라 비크를 쇼팽에게 소개한 것은 라이프치히에서 했으며, 예. 이렇게 됐네요. 예. 그리고 슈만과 만난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낭만주의 시대의 인간들이 작곡가들이 1801년부터 1810년에 다 포진돼 있어요. 슈베르트, 쇼팽, 멘델스존, 리스트 다요. 네. 1801년부터 1810년 사이에 소속돼 있습니다. 나이가. 자, 이듬해 1837년 결혼했죠. 총명하고 정숙한 아내를 얻어 행복한 생활을 했으며 5자녀를 주었다. 슈만이 빈에서 발견한 슈베르트의 교향곡 제9번을 초연해 주었다. 이렇게 되었죠. 슈베르트가 조금 더 나이가 많죠. 슈베르트는 1797년생이고 1828년에 죽습니다. 28년에. 그러니까 베토벤이 죽고 다음에 슈베르트가 죽는다는 것은 의미심장해요. 정신적 지주가 바로 베토벤이었어요. 죽기 전 일주일 동안 베토벤 현악 사중주를 계속 들었대요. 그 정도로 지가 베토벤 27년도 죽을 때 장례식장까지 왔거든요. 근데 지가 몇 개월 후에 죽었어요. 베토벤에 대한 그 오마주나 존경심이 우리 상상 이상이었던 그 슈베르트였죠. 이 전부 낭만타죠 지금. 자, 뒷장 넘기시면은 이 그림이 바로 누가 그렸냐? 이게 지금 흑백으로 나와 있지만 이게 멘델스존이에요. 이 멘델스존의 그림. 네. 루체는 풍경이죠. 스위스. 이게 1847년에 죽었는데요. 이 죽은 애 그린 거예요. 네. 자, 바이올린 협주곡은 이제 후반부 하기 때문에 넘기시고 그 멘델스존이 그려낸 인생과 풍경. 그 위의 그림도 다 스코틀랜드와 이탈리아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멘델스존. 오늘은 스코틀랜드는 못 들을 거지만은 그 밑에 읽어드리면 스코틀랜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왕이 메리 여왕은 15세 어린 나이에 프랑스 궁정으로 시집갔지만 병약한 국왕이 2년 만에 서거해 17개월간 프랑스 왕조를 보유했던 인물이다. 메리 스튜어트죠. 제가 우리 여성분들한테 남성도 괜찮아요. 정말 인상 깊게 읽었던 그 책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적어보세요. 스테판 츠바이크라고 있어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주인공이 스테판 츠바이크인데 스테판 츠바이크를 무조건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테판 츠바이크를 모르는데 이 사람이 썼던 메리 스튜어트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테판 츠바이크가 썼던 베르사유의 장미, 마리 앙뚜아네트가 압도적으로 인기 있는데 제가 2개 다 읽어봤는데 메리 스튜어트가 훨씬 재밌고 철학적이고 강렬해요. 인간사의 모든 것을 마키아벨리즘적인 그런 관점으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 권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은 무시무시한 건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 돌아가는 거 다 꿰뚫을 수 있어요. 메리 스튜어트만 보셔도. 이 하나의 여왕이 하나의 역사고 권력이자 정치였거든요. 이 여자가 여왕 사상 처음으로 참수로 죽습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깔끔하게 기요틴으로 마리 앙뚜아네트처럼 목이 잘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망나니가 나와가지고 2번, 3번 목이 덜컹거리는 상태에서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여왕을 그렇게 죽였어요. 왜 그렇게 비극적인 여왕이 됐는가? 거기에서 멘델스존이 여행 가서 스코틀랜드 교향곡을 지었겠죠. 그 메리 스튜어트 여왕입니다.
그리고 메리라는 이름이 영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 이후에 뭐 청교도 혁명도 있고 다 투영이 어느 정도 된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메리 스튜어트. 그리고 두 번째 멘델스존 교향곡 이탈리아. 요거 1악장 오늘 들을 거예요. 처음에. 자, 아주 밝아요. 이거는 이탈리아 지중해 남극의 정치가 물씬 풍기죠. 예. 자, 요 2번 멘델스존 교향곡, 4번 A 장조죠. 스코티시는 뭐죠? A 단조예요. 단조는 어둡고 비극적인 거고 장조는 밝고 경쾌한 거죠. 자, 그러면은 밑에서 여섯 번째 주죠. 그는 교향곡 이탈리아 풍경, 사람들 문화까지 모든 면을 접하고 나온 작품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거부할 수 없는 열정으로 넘친다. 그죠? 열정이죠. 특히 1악장과 4악장은 이탈리아의 전통 충곡에서 리듬을 따왔다. 근데 우리는 1악장만 들어도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죠. 요 1악장 한번 들어볼 거고요. 뒤에 드보르작은 이탈리아 교향곡 1악장 듣고 드보르작 교향곡은 1, 2, 3, 4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4악장만 들려드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은 3악장 다 들려드릴 거예요. 누가 연주한 거냐? 힐러리 한. 힐러리 한 그때 가신 분 선생님이죠. 혼자. 아 선생님 그때 뭐 오실 거야? 형 우두깎이 오셨죠. 힐러리 한 여기서 처음 이제 맞닥뜨리게 되겠네요. 힐러리 한 파보의 르비. 네. 그 명연이 유튜브 제일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드보르장은 제가 그 체코 필하모닉 있죠. 제가 준비한 이 드보르장 교향곡 몇 개일까요? 9개. 웬만하면 다 9개라고 보시면 돼요. 쇼스타코비치 15개, 베토벤 9개, 브루크너 9개, 말로도 대략 공식적인 9개예요. 그리고 시벨리우스 9개. 이 9수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9개 정도 교향곡 만들면요 죽을 때 된 거예요. 교향곡이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브라함스 몇 개죠? 4개. 멘델스존 겨우 5개. 그런데 모차르트는 몇 개일까? 41개. 그렇죠. 41개. 주피터까지. 하이든이 100개 넘었어요. 근데 고전주의랑 낭만주의의 교향곡은 양과 질에서 차이가 많아요. 베토벤이 훨씬 좋죠. 모차르트 제가 좋아하지만 교향곡에 있어서는 모차르트가 짧고 하이든도 짧았죠. 그래서 고전파의 그 교향곡은 낭만파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중간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그죠? 낭만파에 완전히 도래를 알린 거였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탈리아 교향곡 이건 그냥 뭐 바로 귀에 들려옵니다. 이 교향곡은 그 정도로 쉽습니다. 이 이탈리아 교향곡 1악장 들려드릴게요. 이것도 역시나 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한글로 쓰나 영어로 쓰나 이 HR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이에요.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이게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인데 1악장 한번 감상해 보세요. 이탈리아는 남극의 정치죠. 독일과 이탈리아는 기질과 모든 면에서 대비돼요. 자, 우리가 유럽을 갈 때 무조건 가야 되는 두 나라는 예술적으로 봤을 때,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이탈리아와 독일이에요. 이 오페라, 교향곡, 협주곡의 다 종주곡은 원래는 이탈리아인데 이게 독일로 가서 훨씬 발전이 됐죠. 교향곡과 오페라, 바그너, 아크까지 그죠? 그래서 이 독일 애들이 지금 오케스트라가 세계 최고인데 이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에 라트비아 출신의 파보 예레비가 지휘를 해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걸 들어보고 마지막에는 여기에 그냥 힐러리 한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멘델스존 바이올린 추구는 오늘 이 지휘자와 그 오케스트라가 오늘 다 들려줄 거예요. 자, 이탈리아 교향곡 4번이죠. 멘델스존 1악장 들어보시면 합니다. 첫 음을 잘 들어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발전부가 되겠죠. 뭔가 다른 장면이 이탈리아에서 느낀 풍경화가 나옵니다. 이제 미술로 그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음악으로 그릴 수 있죠. 자, 파트. 계속 이 주제 나오죠. 자,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이제 후반부입니다.
1악장이죠. 2악장은 그럼 느리게 해야 되겠죠.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2악장 안단테. 2악장 어떻게 초점이 나올까? 당연히 느리고 서정적이겠죠. 음악으로 그림을 그린 거야. 이탈리아를 보고. 글로 쓰지 않고 미술로 그렸지만 음악으로 했죠. 비올라 소리죠. 뭔가 조금 서정적이면서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뭔가 우수에 찬 거죠. 이게 2악장이고 중요한 건 4악장이죠. 이게 4악장부터가 23초인데 이게 4악장이 뭐냐면요. 여기가 4악장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1사악장이 보면은 이탈리아의 어떤 민속춤 타란텔라가 뭐냐면 타란툴라 거미 아시죠? 타란툴라 그 마치 독거미한테 물렸을 때처럼 강렬한 거죠. 춤곡이에요. 3박자 춤곡이 타란텔라인데 이탈리아 민속춤입니다. 마치 이거 폴란드의 폴로네이즈 같은 무곡이 있죠. 이게 이 4악장에 강렬하게 지배하는데 이탈리아라는 느낌이 확 들죠. 이걸 듣고 이탈리아가 아니고 독일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남극의 정치죠. 자, 이 4악장 한번 들어보세요. 타란툴라 3박자가 지배하는 아주 강렬한 무곡이 지배하는 그 악장입니다. 자. 이 공연장에서 많이 하죠. 이런 신나는 음악 때문에. 자, 들어보세요. 이 현악기의 타란툴라.